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파이널 마무리 특강 진행할 건데요. 물론 이제 본인만의 그런 공부 스타일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마땅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안하는 그런 길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일단 마무리 강의 여러분들 총 5회예요. 그죠? 총 5회 동안 진행하는데, 그냥 쭉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하나씩 듣는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쭉 들어 쭉 들으시고, 왜냐하면 이 마무리 강의를 한번 빨리 끝내버리면 민법에서 심적 부담이 훨씬 줄거든요. 그러면 1차 다른 과목에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쭉 해서 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여러분들 일과를 보시게 되면 제 수업 같은 경우는 보통 1.4배속으로도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 해서 강의 수강하시는데 넉넉하게 한 2시간 하루치 분량 40분에서 한 3시간 정도면 뭐 충분히 강의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실 때도 요 5일 동안만 이 민법 마무리 강의가 이루어지는 5일 동안만 좀 민법으로 복습 정도 한 3시간 잡으셔가지고요. 자,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복습하실 때 파이널 교재 있죠, 여러분들. 파이널 교재 배운 만큼 한번 빠르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 있지 않습니까? 문제집도 진도 범위 내까지 한번 빠르게 더 풀어보신 다음에 이 파이널 교재를 보고 문제를 풀었을 때도 이거 내가 좀 나중에 다시 볼 때 또 틀릴 것 같은데, 그런 묘한 느낌이 드는 지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형광펜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문제집에 체크를 꾸준히 하시면서 체크만 꾸준히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뒤에 종강할 때쯤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또 가이드 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고 5일 동안만 좀 민법에 하루에 6시간 정도 집중 투자를 하시면 1차 시험 대비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교재 2페이지 가신 다음에 바로 한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고요. 자, 민법 제1조부터 보시면 민사에 관해서 순서 기억할게요. 법률, 없었을 때에는 간습법, 또 없었을 때에는 조리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민법 제1조에 있는 법률 같은 경우는요. 성문법이면 전부 다 포함돼요. 성문법이면 전부 다 포함이 된다. 하나 기억하시고, 요 간습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차 1번에 보시게 되면 민법 제1조에 있는 법률에는 명령, 규칙, 조약, 법규 등등등이 전부 다 포함되거든요. 해서 뭐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전부 다 포함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자 2번 가시면 간습법 있지 않습니까? 간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 필요하고 디귿번이 중요한 거, 헌법 등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 따위가 인정됐을 때만 간습법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간습법상 내용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죠? 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돼 버리고요. 이렇게 간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같은 경우는요,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법원 같은 경우가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판례 2가지가 있거든요. 해서 판례 1번을 보시게 되면 종래 후손 중에서 남성 같은 경우에만 남성에게만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했던 간습법은 더 이상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입니다. 없고. 따라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요, 성별 관계없이 됐을 때 해서 성년이 됐을 때 종중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되는 것이지 별도의 가입의사의 표명이라고 하는 것, 저 종중원 될게요 라고 하는 가입의사의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리에 합당한 거다. 간습법이 아니고 조리입니다. 아직까지는 간습법으로서 간행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리에 의해서 이렇게 본다까지 기억하시고요. 밑에 있는 판례 2번 또 최신 판례거든요. 친상법 보게 되면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근거해가지고 법원에 이제 허가 등을 받게 되면요. 성과 본을 어머니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변경했을 경우에 성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모가 속했던 종중에 종중원이 될 수가 있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고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다음에 효가 부분 가시면요. 보충적이죠. 보충적이기 때문에 법률이 없었을 때 간습법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대등적 효력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등 관계 있는 게 아니다. 비교해가지고요. 사실인 간습은요. 사실 간습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의 해석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개념상 이른바 구별설, 간습법과 구별해가지고 달리 보고 있죠. 해서 간습법 같은 경우는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인 간습의 경우는 달리 법적 확신까지는 얻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까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이번에 보시면 간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법원 같은 경우가 직권에 의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고 사실인 간습은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까지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또 조문이죠, 여러분들. 임의하고 다른 간습이 있었을 때 별도의 갑과 을 사이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해서 민법 제106조에 근거했을 때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순서는 제일 첫 번째 갑과 을 사이의 의사에 의하고 의사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인 간습에 의하고 사실인 간습이 없었을 때 비로소 임의 규정에 의해서 해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순서까지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재 3페이지 가신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법률 관계의 일반론입니다. 1번에 보시게 되면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도 일시적 권리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서 채권자 대위권도 대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도 대위 행사할 수 있고 채취권의 경우에도 대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에 대위 못한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둘 다 대위할 수 있고 요 채취권을 대위 행사할 때의 제척 기간에 대해서 중요한 판례가 있고 나중에 채총 때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2번에 보시면요. 등기초음권에 대해서 물었을 경우는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등기초음권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해서 등기초음권 중에서 매매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초음권의 경우는 채권에 해당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점유 등을 하고 있었을 때 등등등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소이등인데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소이등이 아니라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이등,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이등 같은 경우는 그 본질이 채권이 아니고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물청에 해당하죠. 이렇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에 해당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이등의 경우는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까지 같이 한번 나온 김에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취소권, 완결권, 부매청, 그 다음에 지매청까지는 형성권에 해당하죠. 해당하는데 니은번에 보시게 되면 임차인의 갱신청권의 경우는 형성권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조심할 게
요 갱신 청구권하고 요 지매청하고 순간적으로 되게 많이 실수를 하시거든요. 해서 갑이 토지의 임대인이고요. 그 위에 있는 건물주 X 토지, Y 건물, 을 같은 경우가 토지의 임차인입니다. 이랬을 때 을이 먼저 갑한테 1번 갱신을 청구하죠.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해서 종료했을 때 갱신을 청구했을 경우에 이 갱신 청구권의 경우는 형성권이 아니에요. 일반 청구권이거든요. 해서 을이 갑한테 행사했다고 해서 바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고 갑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갑 같은 경우가 싫어라고 거부해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을이 갑한테 행사하는 게 바로 지매청. 요 지매청의 경우에는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 Y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유사 법률 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의 경우는 형성권이 아니고 지매청 같은 경우는 해당한다. 요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고 검색의 항변권 같은 경우는요,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다만 보증인 중에서 연대 보증인의 경우는 보충성을 스스로 포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 항변권 행사하지 못한다. 한번 기억하시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나 동의항권 같은 것들은 일시적으로 버틸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해서 영기적에 불과한 것이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구적 항변권 하면 틀린 질문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3번 가시면 신의칙 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다 아시는 거죠. 직권사항이고요. 강행법규에 해당해요. 따라서 신의칙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하기 없기라고 해봐야 배제하기로 했던 합의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이고 강행규정이다까지 기억하시고 2번에 보시면 부작위에 의한 가만히 고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기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됐을 때 가능하다. 사건 2개 떠올려 주시고 아파트 인근에 대규모의 공동묘지를 만든 사건, 공동묘지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이 2가지 같은 경우에는요.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회사가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부작위, 침묵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제 110조에 근거해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4페이지 가신 다음에 파생 원칙을 보도록 합시다. 1번 사전 변경의 원칙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1번 차임 증액하지로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하여도 그 특약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전 변경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증액 청구가 인정이 된다. 이번에 보시게 되면 사전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권이 인정이 되려면 첫 번째 계약할 당시에 애견할 수 없었던 중요한 말. 따라서 밑에 보시게 되면요. 사전 변경을 애견할 수 있었을 경우라면 예측할 수 있었다면 없었던 게 아니죠. 있었을 경우라면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해제할 수 없다 하나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 니은번입니다.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이 필요하죠. 따라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갑의 일방자, 갑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유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갑의 개인적 사유의 변경 등이 있다 해도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매매 계약에 대해서 해제하지 못한다 해서 이 사전 변경에서 사정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혹은 개인적 사유 같은 경우는 포함될 수 없다까지 꼭 기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요. 매매 계약하고 9년 지났다는 것만 가지고는 해서 신입 파트에서 그것만 나왔을 경우, 만자가 나왔을 경우는요. 전부 다 신입 측에 근거해 가지고 제한 등을 못 거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 계약하고 9년 지나 가지고 시가 상승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매매 계약에 대해서 해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개 잘 비교해서 정리할게요. 자, 먼저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는 그렇죠? 퇴사 등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한 해지권이 인정이 되죠. 근데 비교할 게 그게 아니고 5천, 1억이라고 하는 특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한 해지권을 부정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해지권 행사하는 것은 부정하지만 다만 신의 측에 근거해 가지고 보증인의 책임 제한은 또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4번, 5번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하시고 또 5번의 경우는 특정 채무였을 때의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한 해지권을 부정하는 거하고 말고 또 신의 측에 근거한 보증인의 책임 제한은 인정하는 것을 또 비교해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또 여러분들 중요한 최신 판례거든요. 자, 다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금전 빌려주기로 하는 대차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갑이 이제 을한테 그래 알겠다 하면서 내가 3개월 뒤에 너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차주 을이 부도 등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저한 변경이 생겨가지고 갑이 을한테 입금을 해줘도 나중에 변제기에 갑이 돈을 받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갑한테 야, 갑 너 약속했으니까 그래도 을한테 돈을 빌려줘야지 라고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이나 신의의 원칙에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 경우라면 알겠죠. 대주갑 같은 경우는 미안한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너한테 결국 입금 못 해주겠다라고 대여 의무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2번 보시면요.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위배되는 경우하고 아닌 경우를 잘 구분해 가지고 책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위반되는 경우부터 보시면 아버님 갑이 있었어요. 아버님 갑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했던 무권 대리인 을이 있다. 해서 을 같은 경우가 그 이전에 병한테 아버님 갑 소유의 X 토지를 을이 우리 아빠가 나한테 대리권 수여했다라고 뻥치면서 을이 병한테 매도를 했던 거예요. 매도하고 그 다음에 병한테 소이등을 해주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아버님께서 사망해가지고 을이 본인 아버님 갑의 지위에 대해서 상속받은 다음에 추인 거부권 행사하면서 병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등을 청구하는 것은 을지가 병한테 매도해놓고 을이 또 병한테 돌려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죠. 따라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을은 병한테 말소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서 위배되면 못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을은 병한테 병명의 등기 따위에 대해서 말소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까지 하시고요. 2번에 보시게 되면요.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해가지고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갑땅이었고요. 이제 을 같은 경우가 이미 20년 동안 점유해가지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있었던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자입니다. 완성자. 요때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요. 을 같은 경우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내 니한테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게 라고 했을 경우는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 을이 그 사실을 모르고 을이 갑한테 선행행위 나 니한테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게 라고 했다가 후행행위 다시 또 나중에 가가지고
야, 내가 취득시효 시켰으니까 너 나한테 빨리 이전 등기해줘 라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어른갑한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따위를 청구, 주장 따위를 하지 못한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언도 아주 중요한 거지요. 핵심은 강행복규 위반에 근거한 무효 주장을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을 가해버리면 강행복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효임의 주장은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 그거였죠. 해서 국토이용관리법 등이 정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매매 계약했던 자 스스로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근거해가지고 무효임을 주장한 사건이나 니은번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해가지고 무효인 투자 수익 보전 약정을 했던 투자 신탁회사가 먼저 증권거래법에 위반되어서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건,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둘 다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입니다 라고 지금 현재 말하거든요. 그러한 주장을 신의 측에 의해서 커트를 쳐버리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해가지고 계약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 측에 반하지 않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맨날 시험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신의 측에 위배되므로 위배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위반되지 않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까지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반복해가지고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재 5페이지 가신 다음에 제일 위에 목차 3번입니다. 실효의 원칙을 보시면 되겠네요. 1번입니다. 인지청권의 경우는 아버지한테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천륜에 기초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의로 포기 못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포기하는 것이 허용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사람이 권리 행사에 대해서 포기해서 나한테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구나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까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인지청권의 경우는요. 어차피 포기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행사될 권리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제가 행사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 해도 그 생각에 정당한 믿음까지 근거까지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을이갑한테 권리가 있었을 때 을이 가만히 있었을 때도 즉 오랜 기간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무조건 실효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을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을이 나한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네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근거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권리를 행사 안 했구나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아까 했던 거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까지 읽어두시고 2번에 보시면 소유권 및 소유권에 기한 물청 이 두 가지의 권리는 소멸시효에도 소시도 적용받지 않고 제척기간에 의한 제한도 받지 않죠. 이렇게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이러한 권리들을 실효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커트를 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서 소유권처럼 소시에 걸리지 않는 권리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다음 3번 보시면요. 해제권의 경우도 을이 갑한테 권리가 있었는데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갑의 입장에서 더 이상 을이 나한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라고 믿었고 믿음에 정당한 믿음이 인정이 됐는데 갑자기 을이 갑한테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해제권 같은 형성권의 경우에도 실효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겠고요. 소송법상 권리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4번에 보시게 되면요. 면직 처분에 대해서 불복했던 근로자께서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다른 일 하시다가
2년 10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갑자기 해고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도 실효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냈던 을께서 이의 없이 퇴직금에 대해서 수령을 했을 경우라면요. 회사 측 갑에서는 을이 이제 더 이상 뭐 우리한테 해고 무효 등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2년 훌쩍 지나가 갑자기 해고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 밑에 목차 4번 보시면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해요. 따라서 상대방한테 고통 주겠다라고 하는 가해 의사가 필요하고요. 다만 주관적 의사, 머릿속에 상대방을 괴롭힐 생각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해 의사의 경우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이 되면 추측해가지고 가해 의사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증명 책임을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 다만 암기합시다. 상계권 남용 사건의 경우는요. 따로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적이 있다 해서 상계권 남용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해 의사 등이 필요한데 직접적으로 그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면 그 존재가 추측해가지고 인정될 수 있다까지 문구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권리 능력이죠.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다 아시는 거, 살아있는 동안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게 바로 권리 능력을 가진다는 말이죠. 권리 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나 둘 다 출생신고, 사망신고 둘 다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죠. 따라서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으면 사망하는 거지 사망 신고했을 때부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아기가 출생하면 바로 능력을 취득하는 거지 출생 신고했을 때부터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3번 능에 관한 각종 조문 전부 다 강행법규에 해당하거든요. 따라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것,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것, 주장 또는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을 신의 측에 근거해 가지고 신의 측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답이 4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방금 봤던 거 강행법규에 위반된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을 가해버리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주장도 강행법규에 근거한 주장이기 때문에 시다이에 반하지 않는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태아 부분 가시면 개별적 보호주의지 일반적 보호주의 아닙니다.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한해서 보호하고 있고요. 불, 상, 유 요 세 가지의 경우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간주지 추정 아니에요. 추정 아니고 그 다음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 가지고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한해서 태아에게 배상 청구권에 대한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해서 비교해 가지고 체불 민법제 390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잘 구분해 정리하시죠. 그래서 불상유까지 기억하시고 390 아니야. 두 번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간주지 추정 아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재 6페이지 가시고 제일 위에 2번부터 다시 보시면 되겠네요.
부가 교통사고에 의해서 상해 또는 사망 등을 입을 당시에 아직까지 태아가 출생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관계없죠. 그 뒤에 출생을 했을 경우에는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인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해가지고 다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번입니다. 증여의 경우는 계약이죠. 증여의 경우는 계약해서 유증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증여에 대한 능력이 태아한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증여 계약에 대한 능력은 부정되고 더 나아서 아기가 복중에 뱃속에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 또 있을 수가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 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대를 통해서도 증여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서 유증의 경우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만 vs 증여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없다까지 한 번 더 꼭 기억하시고요. 4번입니다. 이른바 정지 조건설이죠. 정지 조건설 판례 입장. 보시면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조문의 취지 같은 경우는 아기가 살아서 출생했을 때는요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해가지고 그때 이미 나온 것을 주겠다 홈이 상당하므로 끊고 아기가 그가 태아입니다.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중요한 말이죠. 이른바 사산을 해가지고 출생조차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배상 청구권 자체를 논할 여지가 없다. 이 판례 표현이 무슨 뜻이냐? 배상 청구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해서 사산했을 경우에는 배상 청구권 자체를 취득조차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님한테 상속 등도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비교할 게 사산이 아니고요. 일단 출생했다가 금방 아기가 이제 슬프게도 사망했던 경우 조산인 경우에는 일단 배상 채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님 등에게 상속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까지 두 개를 잘 비교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갑시다. 간단하게 보면 될 주제죠. 2명 이상이 동일한 비행기 사고 등의 위난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다 해서 사망을 분명히 한 경우예요. 해서 비교해가지고 생사불명이면 사망했는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았을 경우에는요. 이때는 동시 사망의 문제가 아니고 뒤에서 공부할 실종 선고에 의해서 처리가 될 문제에 해당하니까 두 개 잘 구분하시고요. 다만 이제 그 갑하고 을 사이에서 사망 순서가 분명치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관계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 따라서 간주가 아니다 해서 실종 선고의 경우는 간주가 맞지만 동시 사망의 경우는 간주가 아니고 추정이기 때문에 간주가 아님을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2번에 보시면 간주에 해당하는 실종 선고의 경우와 달리 인정 사망의 경우에도 추정에 불과합니다. 해서 여러분들 글자에 사망이란 글자가 붙었다. 동시 사망, 그렇죠? 사망 그리고 인정 사망 해가지고 글자에 사망이란 글자가 붙었을 때는 추정이고, 그렇죠? 말고 선고, 실종 선고 해가지고 선고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경우는 일단 간주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도 정확하게 암기를 해서 시험 문제 풀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중요한 게 이제 의사 능력에 관한 파트가 아주 좀 중요해 보이니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의사 능력의 경우는요.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쉬운 것부터 무효다 해서 취소하면 틀린 지문이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는 거고 의사 능력이 없었을 경우는 처음부터 무효다까지 하나 기억하시고요.
요 3번이 올해 변리사 시험 문제에서 최초로 출제가 됐어요. 따라서 3번 또 잘 기억하자. 저 뒤에 있었던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제 1세조 단서, 즉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 이익까지만 주면 된다라고 했던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가 됐을 경우에도 똑같이 유추가 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의사 능력이 없는 분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똑같이 국가가 보호를 해줄 보호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갑이 의사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효가 됐을 경우도 선의인 경우에 현존 이익, 악의인 경우에 받은 이익에 이자 다 붙인다 하면 틀린 질문이고요. 똑같이 이 단서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 이익까지만 주면 된다까지 일단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1번에 보시게 되면요. 장애가 있는 분 갑이 계신데요. 이 갑이 법령 등에 근거해가지고 등록 따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 자체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했다 해서 반드시 그분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설명 등을 들었을 때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즉 등록 같은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형식적인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등록돼 있으면 의사 능력이 없는 거고 아니면 있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다시 봐가지고 어떠한 설명을 들었을 때 그 법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에서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 능력자에 해당한다 하면 틀린 점 여러분들 등록 유무로 보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고요. 비교할 게 의사 능력이 아니라 행위 능력, 즉 제한 능력은 나이 등에 근거해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주제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7페이지 가시면 되겠네요. 만 19세가 됐을 때부터까지는 다 아시는 거고 19세가 됐을 때 성년자 한번 끊고요. 다음에 미 같은 경우가 계약 등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대 동의를 받고 하는 거고 맞죠? 따라서 법대에 관여가 없었을 때에는 경매 등에서 경락인이 될 수가 없고요. 항상 민법은 명시, 묵시 다 불문이죠. 묵시 동의도 인정이 된다. 해서 시험 문제에서 명시적인 동의에 한한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명시적 동의에 한정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고요. 명시, 묵시 불문한다라고 하면 옳은 질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번에 보시게 되면 미갑 같은 경우가 법정 대리인 을 등의 동의 없이 직접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미갑도 취소할 수 있고 법대 을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다에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여러분들 미갑 같은 경우에는 미 본인 갑 같은 경우는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민법제 1사공조에 근거해 가지고 취소권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계약에 대한 추인권은 법대 동의 없이는 단독으로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하시겠지만서도 항상 문제 풀 때 취소권에 대해서 묻는 경우하고 추인권의 경우에 대해서 잘 구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민법 총칙에 있는 취소권의 경우는요. 재판상 재판에 모두 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 방법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총에 있는 이러한 취소권 말고 채권 총론 파트에 있는 채권자 취소권
그 사회 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판상 행사가 필요한 거니까 대놓고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으면요. 위에 있는 일반 민법 총칙에 있는 취소권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 행사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상 재판 외에 다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회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채취권의 경우는요. 재판상 행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 번 더 미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들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을 보시면 권리만을 얻거나 한번 끊으시고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의 경우에는요. 유리하죠.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동의를 꼭 받게끔 할 필요 없는데 여기 있는 만자가 중요해요. 만 해서 기억번에 보시게 되면 부담 없는 일반 증여의 승낙이라든지 혹은 원래 갑이 병한테 진 채무가 있었는데 병이 갑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서 채무에 대해서 면제해 줄까라고 물어보니까 채무 면제에 대해서 승낙하는 것이 미 갑이 단독으로 해도 전혀 불리할 것이 없는 행위 같은 경우는요. 갑이 단독으로 법대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근데 반면 비교할 게 부담부 증여의 경우다. 즉 병이 갑한테 내가 니한테 X 토지를 줄 테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복량을 해라. 네가 나를 좀 모셔라. 라고 복량을 해라. 라고 하는 일반 증여가 아니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권리를 얻는 건 맞지만 복량해야 될 의무도 같이 지는 거기 때문에 권리만 얻는 것이 아니고 권리와 동시에 의무도 지지 않습니까? 해서 여기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대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대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래 X 토지가 1억짜리인데 조금 싸게 9천 정도에 샀다 그 말이죠.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X 토지에 대한 등기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만서도 또 상대방 병한테 9천이라고 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도 같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만이 아니고 권리와 동시에 의무도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는 의무도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 꼴 법대 동의가 필요하고 if 만약에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 부담부 증여가 어려운 특혜급이거든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하고 일반 증여 두 가지를 잘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돈 주면서 처분 허락이 이루어지는 민법 제6조에 대해서 보실게요.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해서 여러분들 무제한으로 집문서 주면서 네가 해서 해라 안 됩니다. 안 되고 범위를 정해 가지고 한번 끊고 처분에 대해서 허락했던 용돈 같은 경우에는 그 미갑이 임의로 그 말 있고 용돈 쓸 때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추가적인 새로운 동의 없이도 그 용돈을 쓸 수 있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죠. 해서 1번에 보시게 되면요. 법대의 동의나 허락을 요구하는 것도 했죠.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의사 능력 없음에 근거한 무효 주장을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제한한 것은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까지 한 번 더 꼭 기억하시고요. 2번에 보시면요. 민법 제6조에 방금 봤던 처분 허락만 가지고는요. 여기 보시면 갑이 임의로 더 이상 법대의 동의 없이도 용돈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다까지만 나와 있지 성년자하고 동일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없죠. 따라서
민법 제6조에 있는 처분 허락이 있었을 경우에도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민법 제6조에 있었던 처분 허락이 있었을 경우에도 갑에게 미성년자의 지위가 유지가 됩니다. 연자의 지위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그의 친권자였던 법정 대리인의 법정 대리권도 계속 존속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까지 해놓고요. 비교할 게 뒤에 나올 겁니다. 민법 제8조에 있었던 영업허락하고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의 경우하고 비교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경우는 요 8조하고 요 두 가지의 경우에는 성년자로 의제가 돼버리죠. 성년자로서 의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민법 제6조의 경우하고 차이를 보인다까지 해놓고 좀 뒤에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은 책에 있으니까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3번 또 중요하지요. 넘었던 미 같은 경우가 법대 허락 받아가지고 법대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알바를 하고 있었죠. 알바했고 알바했던 월 소득 60만 원 범위, 6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쓸 때 필요했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그런 계약 등을 할 때 신용카드 가지고 물건 등을 샀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그 소득 범위 내에서만큼은요, 법정 대리인이 민법 제6조에 근거해가지고 네가 알바해서 번 월급으로 네가 용돈으로 써라 라고 하는 민법 제6조에 있었던 묵시적으로 처분 허락이 있었죠. 처분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다. 중요한 게 주의할 것, 요 3번 사건의 경우에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민법 제6조에 있었던 처분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거는 근거를 잘 구분하자. 신의칙에 위반되기 때문이 아님을 주의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만큼 시험 문제에서 딱 주어진 다음에 취소할 수 없는 이유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신의칙에 위배됨으로 취소 못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신의칙 위반이 아니에요. 방금 봤지만 제한 능력도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에 근거한 취소의 주장은 신의칙에 근거해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해서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신의칙에 위반되기 때문이 아니라 민법 제6조에 근거해가지고 처분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옳은 질문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론만 보지 마시고요. 왜 취소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근거를 조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3번의 경우에 결국 우리 입법자는 거래의 안전보다는 제한 능력자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입법자의 결단이거든요. 따라서 신의칙 위반 따위로 볼 수는 없다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8페이지 가신 다음에 3번 목차 보시면 영업허락 방금 봤던 6조하고 비교하는 게 필요하지요. 다시 미갑이 법대을로부터 영업에 대해서 허락을 얻었을 경우에 특정한입니다 해서 빵집 해라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허락하는 거지 네가 알아서 해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적법하게 유효하게 영업에 허락이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8조에 의했을 때 영업과 관련된 사항만큼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게 조문이거든요. 요게 바로 이제 방금 봤던 민법 제6조하고 차이죠. 민법 제6조의 경우는 이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영업 범위 내에서만큼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대의 예건이 같이 소멸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기로 오시게 되면요. 민법 제6조의 경우에는 성년자로 의제까지는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법정 대리권이 당연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근데 민법 제8조에 있었던 영업 허락의 경우에는요. 그 사항에 한해서만큼은 성년자로서 의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법정 대리권도 소멸이 된다까지 꼭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법정 대리인 을 같은 경우는요. 영업 허락에 대해서 취소, 철회할 수 있죠.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제한이란 뜻은 제일 처음에 을이 갑한테 너 빵집하고 문방구 2개 해라 했어요. 근데 걔가 문방구는 잘하는데 빵집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한 개를 그만둬라 라고 하는 게 제한이거든요. 요거는요. 둘 다 선의의 단골 손님이었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을이 갑한테 너 오늘부터 이제 장사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근데 갑이 그 사실을 숨기고 선의의 3자 단골 손님이었던 병한테 또 문방구에서 뭐 지우개 파는 매매 계약 등을 했을 경우는요. 그 계약은 그냥 완전히 유효하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기타에 보시게 되면요. 미 같은 경우도 혼인, 법률혼입니다. 사실혼 아닙니다. 혼인신고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혼인신고까지 마쳤을 경우에는 그 갑하고 을 사이의 혼인생활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년으로서 의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됐죠? 그래서 이거하고 방금 봤던 민법 제8조의 경우에는 성년 의제가 이루어진다. 성년으로서 의제가 이루어지고 한 번만 더 민법 제6조에 있었던 처분 허락, 용돈 주면서 허락한 것에 불과했을 경우는요. 성년 의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까지 한 번 더 꼭 비교를 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대리인 같은 경우는요.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까지만 먼저 읽어주신 다음에 결국은 대리인 을이 뭔가 행위를 했을 때에도 계약상 책임은 본인 갑이 지는 거지 을이 안 지지 않습니까? 해서 을 같은 경우에는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요. 따라서 본인 갑 같은 경우는 상대방 병한테 야 네가 했던 계약했던 그 대리인 을이 미기 때문에 나 민법 제5조 이하 등에 근거해 가지고 취소한다. 이렇게 절대 주장하지 못한다까지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제한자 같은 경우는 지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단독으로 즉 엄마 아빠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게 취소는 할 수 있겠지만 vs 단독으로 추인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꼭 비교하시고요. 4번에 보시게 되면 법대 같은 경우가 미를 대리해 가지고 근로계약하는 것은 안 되죠. 근로계약을 대신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근로기준법 참조하시고 다만 어떻게 해서 유효하게 계약된 다음에 일해 가지고 월급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미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까지 해서 엄마 아빠가 대신해 가지고 근로계약은 못 하는 거고 말고 나중에 일해서 월급 주세요는 혼자서 할 수 있다까지 비교해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법정 대리인 보시면요.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리행위가 친권자 을의 대리행위가 본인 갑의 이익에 반해 가지고 을 자기 또는 을 자기의 재혼 남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즉 배임적인 것을 배임을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알 수 그죠? 그러면 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가 돼가지고 토지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뭔 소리냐? 갑이 X 토지의 소유자, 을 같은 경우가 법정 대리인. 근데 을이 갑을 대리해가지고 병한테 X 토지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을 자기의 재혼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쓰기 위한 배임적 의사를 가지고 대리인의 지위에서 병한테 매도했던 겁니다. 이랬을 때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이랑 단서 유추에 근거해 가지고 갑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 버리죠. 따라서 갑한테 효력이 안 미치고요. 이미 병 명의로 X 토지에 대해서 소이등이 경료가 됐다 하여도 채권 계약인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병 명의의 등기도 무효 등기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해 가지고요.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 가지고 병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병이 다시 한 번 더 누구에게 선의의 정에게 아주 많이 했던 내용이죠. 정에게 다시 한 번 더 매도했을 경우에 요 정 같은 경우가 민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판시하기를 1항 단서가 유추가 되니까 2항도 똑같이 유추가 된다. 따라서 정 같은 경우가 선의인 경우에는 정은 보호될 수 있다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때 정이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총칙의 경우는 선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악이야 라고 주장하는 갑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거지 정 스스로가 저 선의입니다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 없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니은번이고요. 요 앞에 있는 기읍번이 병까지의 이야기고 니은번 이하가 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읽어볼게요. 외형상 형성된 관계, 즉 병명의의 등기 등을 기초로 한 번 더 매매 계약했던 선의의 3자 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즉 민법제 107조 제2항도 똑같이 유추가 되므로 그 누구도 정한테 무효다라고 대항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꼴 정 같은 경우가 선의이면 107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가 되므로 X 토지에 대해서 소이등을 갖췄을 때는 정 같은 경우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보호될 수 있다. 그 말인 것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3자 정이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는요. 악이라고 주장하는 보통 갑 측에서 주장 증명 책임이 있다까지 읽어주신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정 스스로 제3자 스스로 선의임에 대해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8번은요.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